간략하게 뭐 주식 투자를 하는데 재무회계를 왜 알아야 되냐 먼저 간략히 얘기하고, 그다음 재무제표의 의미를 이해하기. 이거는 재무제표에는 이제 3가지 표가 있는데 그거의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식으로 플로우가 자본이 움직이는지 그런 거를 중심으로 좀 한번 얘기를 할 거고, 그럼 3번째로 실제 사업 보고서를 보면서 재무제표에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 연결되고 하는 걸 실제로 볼 건데, 삼양식품이 내가 일단 분석을 많이 하기도 했고 제일 재무제표가 좀 깔끔해. 그래서 얘를 먼저 보면서 다른 이제 산업별로 재무제표가 다 다르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건 완전 기초적인 재무제표를 보는 거고, 특정 산업에 있는 거는 또 추가적으로 그 산업에 맞는 재무제표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삼양식품을 통해서 볼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재무제표로 얻을 수 있는 것하고 한계가 또 있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하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식 투자하는데 재무회계를 왜 알아야 되냐. 이건 뭐 당연히 많이 들어봤겠지만 미생에서도 나오는데, 회계는 기업의 언어다, 이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기업이 행하는 모든 영업행위의 결과는 숫자로 나타나게 돼 있어. 그걸 재무제표에 매 분기별로 그리고 매년 기록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사람도 그렇지만 말로는 나 이거 되게 잘해, 이거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하는지 안 하는지는 말로는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볼 때도 뭐 CEO가 나와서 우리는 뭘 하고 있고 이런 게 잘 되고 있다, 이거에 투자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뉴스 기사도 막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지는 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그 분기나 그 연도에 이 기업이 어떤 식으로 영업을 했는지 숫자로 딱 찍혀 나오는 재무제표를 보면 얘네가 실제로 말한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재무제표, 회계라기보다는 이제 재무제표를 볼 줄 아는 게 기업 분석의 기초다. 이 기업이 잘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업 이해라고 봐도 될 것 같아. 오늘 이제 비즈니스 모델 같은 거는 그냥 사업의 개요나 홈페이지 같은 데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숫자로 정량적으로 찍혀 나오는지 이걸 알아야 기업에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간략하게, 미안합니다, 아이스크림을 잠깐 까가지고 재무회계를 왜 알아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재무제표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왜냐면 이제 회계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우리 같은 경우 공대를 나왔고 이과생이니까 회계를 좀 잘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 보면 어렵기도 해서 이 강의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주식 투자를 계속 할 건데 어쨌든 회계를 알아야 돼. 근데 처음 접하면 되게 오래 걸려. 재미도 없고. 그래서 내가 한번 딱딱딱 짚어주면서 알려주고 나서 추천하는 책을 읽어보면 되게 이해가 잘 될 거야. 그럼 이제 이해가 잘 되면 흥미도 되게 생기니까 지속적으로 나는 이게 뭐 1, 2년 하고 말 게 아니라 거의 10년, 20년 계속 재무회계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제 재밌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는 거니까 재밌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수야, 그 녹화하고 있니? 혹시? 그래서 애들 공유 좀 해줘야 돼. 자, 이제 2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제표 의미 이해하기. 앞에 거는 이제 그냥 개념이고, 이제부터가 진짜 재무제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그걸 얘기할 거야. 재무제표는 3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 플러스 1인데 뭐로 되어 있냐면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두 번째가 현금 흐름표.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큰 축이고, 이제 플러스 1은 뭐냐면 주석이야, 주석. 재무제표 주석이라고 있어. 이 주석은 설명서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랑 현금 흐름표에 나온 숫자가 어떤 식으로 산출됐고 무슨 이유로 그렇게 됐는지를 재무제표 주석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 이 구조로 이해하면 되고, 재무상태표라는 건 재무상태표부터 얘기해 줄게. 어떤 특정 시점에 기업이 무엇을 갖고 있는가, 이거거든. 그래서 사람으로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나야, 나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단체 현금 5천만 원, 그 다음에 차, 자동차 뭐 6천만 원짜리 뭐 이렇게 갖고 있다고 쳐? 그럼 이게 자산으로 말하잖아, 우리가 자산. 근데 이 사람 되게 좋네? 되게 부자네? 우리 나이 또래 부자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다 플러스 빚이 뭐 한 10억이 있어. 그럼 이게 부자일까? 부자? 이거는 아파트가 얼마냐에 따라 다르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몇 살이냐에 따라 다르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다른 거지. 기업이랑 똑같은 거야. 기업도 재무상태표에 자산, 부채, 자본이라고 말하는 이제 세 가지가 표시가 돼 있어. 여기.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보면, 아하, 기업이 어떤 상태에 있구나, 뭘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약간 게임으로 치면 스테이터스, 이걸 보는 거야, 재무상태표. 그래서 얘는 스냅샷이야. 예를 들어서 24년 기업 보고서다 나온 재무상태표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딱 이 시점 가지고 있는 거, 이걸 나타낸 거거든.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손익계산서를 얘기할 건데, 손익계산서는 1년 동안 뭘 했는지를 나타낸 거야. 근데 얘는 재무상태표는 그 시점의 스냅샷이다. 그래서 우리가 미안, 분기별로 재무제표가 나온다 했잖아. 그래서 분기마다 얘네가 어떻게 이 재무상태표가 변화하는지, 얘네가 뭘 갖고 있는지가 분기별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상당히 중요하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원래 갖고 있었는데 다음 분기 보니까 아파트가 사라졌어. 그리고 빚이 막 한 2억으로 떨어졌어. 그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지. 아, 얘가 아파트를 처분해서 빚을 갚았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잖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보면서 기업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이 표기된다 했잖아. 그럼 자산이란 뭘까? 자산이 뭘까? 뭐 채팅이나 뭐 말로 한번 설명해 볼게. 자산은 뭘까? 자산. 갖고 있는 건 맞아. 근데 그건 자본도 갖고 있는 거고 부채도 갖고 있는 거지. 그럼 자산과 부채의 차이는 뭘까? 부채는 다른 사람의 자본을 빌려서 온 거지. 그것도 맞아. 그거는 이제 자본과 부채의 관계거든. 이거부터 설명할까, 그러면? 자, 사업을 내가 해야 돼. 할 거야. 사업을 할 거야. 사업을 할 건데 돈이 필요하잖아,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해. 근데 이거를, 돈을 조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자본금, 내 돈. 내 돈을 투입해서
사업을 할 수 있지. 다른 하나는 부채, 빚. 남의 돈, 남의 자본을 써서 현준이가 말하는 것처럼 남의 자본을 사용해서 사업.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서는 자본을 대주는 사람을 주주라 그래. 부채를 대주는 사람은 누굴까? 채권자야, 채권자. 은행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기업이 사채를 발행했어, 사채. 사채는 이제 사적인 채권이라 그래서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을 얘기해. 사채도 갚아야 되는 거잖아. 사채를 사는 사람들은 이제 사채 번드라 그러는데 이걸 통해서 이자 수익. 그리고 주주는 자본 수익. 이렇게 기대할 수 있지. 두 개의 큰 차이점은 이제 안정성이겠지, 아무래도. 그리고 상방이 열려 있다. 주주는 이익에 제한이 없어. 이론적으로는. 대신 휴지 조각 되면 이제 빵원 되는 거지. 그래서 하방은 빵원으로 열려 있고 상방은 제한이 없어. 주가 올라가면. 대신에 채권자는 어때? 하방이 닫혀 있어. 원금 보장이 돼. 그지? 물론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채권이 이제 정크본드가 되면은 이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대출해 준다고 생각하면은 은행은 그 제1 채권자지, 제1 권리가. 그래서 기업이 망해가지고 모든 가진 유형자산을 다 팔았을 때 이 채권자가 은행이 1순위로 담보물을 받을 수 있지. 근데 대신에 보라색 있어. 이익이 제한돼요. 이율. 그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5%, 4%, 뭐 이 정도? 근데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야? 10% 이상이지. 1년에? 기대 수익률이라 그러는데. 이건 나중에 또 가르쳐 줄게. 기대 수익률이라는 개념은. 어차피 이런 특징이 있어. 그래서 재무 상태표에 부채 그리고 자본이 있거든. 이걸 두 개를 더한 게 이제 자산이야. 그치. 그 말은 뭐냐? 자산이란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채랑 자본을 투입했지. 투입해서 자산을 만든 거야. 자산은 뭐야? 그러면 기업,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치. 도달된 자금? 자금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필요한 뭐 그냥 자산이지. 뭐 자산. 물건일 수도 있고. 영업을 위해 필요한 거지. 영업을 위해. 필요한. 그러니까 부채랑 자본을 자산으로 바꿔가지고 영업을 하는 거야. 그 영업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면 그게 손익계산서에 가서 찍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메커니즘을. 이해했지? 쉽지? 예. 부채랑 자본을 조달해서 내가 영업을 위한 자산을 사고 그 자산을 통해서 만든 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찍혀 나오는 게 주주의 이익이 된다. 이게 이제 자본시장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채와 자본의 차이는 알았어. 그치? 그러면 자산과 부채의 차이는 뭘까? 얘는 자본 조달. 자금 조달이라 할게. 자산과 부채의 차이는 뭐냐면 자산은 미래에 경제적 효익으로 돌아오는 거. 즉 돈을 벌어주는 거야. 돈으로 변하는 거. 부채는 어때? 갚아야 되지. 부채는 갚을 돈이야. 즉 미래에 돈이 빠져나가는 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
얘는 그냥 돈일 수도 있어. 자산에 뭐가 있냐면 현금, 금융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매출채권 등등등등. 부채는 뭐 차입금, 매입채권, 뭐 환수금 등등등. 둘 다 특징이 뭐냐면 얘는 결국에 돈이 되는 거야. 돈이 되는 거. 물론 이제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 같은 게 일어나서 비용 처리가 될 수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얘네를 통해서 돈으로 바뀐다. 얘네가. 매출채권도 뭐냐면 내가 팔았는데 돈을 지금 못 받은 거야. 아직 얘는. 돈을 나중에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없어지면서 현금이 생기겠지. 그 돈이 되는 거. 미래의 경제적 효율로 돌아오는 걸 자산이라고 그러고, 갚을 돈, 미래의 돈이 빠져나가는 거, 차입금 갚아줘야 되지 나중에. 매입채권, 내가 물건을 샀는데 돈을 아직 안 준 거야. 근데 나중에 돈을 줘야 돼. 부채지. 선수금, 먼저 돈을 받았어. 먼저 받은 거야. 나중에 뭐 서비스나 이런 걸로 다시 돌려줘야 되지. 돈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이런 구조로 재무 상태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자본은 사실 좀 수동적이야. 수동적. 자산, 아까 자산이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고 그랬잖아. 거꾸로 말하면 자산 마이너스 부채가 자본이야. 그래서 자본은 사실 자산과 부채의 변동에 의해서 그냥 바뀌어. 자본이라는 게. 그래서 약간 얘는 무형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이론적 개념. 하지만 사실 중요하지. 이 자본의 크기가 커지는 게 이제 주주의 이익이니까. 자본 성장. 자본 성장이 주주의 이익.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 부채가 줄어들거나 자산이 늘어나야겠지. 부채가 줄어들거나 자산이 늘어나야겠지. 자본이 커지겠지.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고요. 그래서 자, 이제 재무상태표는 이 정도로 알면 돼. 이게 거의 전부야. 재무상태표.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기업의 현재 상태를 나타낸다. 현재 가진 것들, 그걸 나타낸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손익계산서로 가볼게. 방금 말했듯이 재무상태표에서 이 자산 있지. 자산을 굴려서 매출을 일으키지, 기업이. 아니 뭐. 그래서 그 매출 일으키고 영업을 한 결과 1년간, 보통 1년간 기업 보고서에서 나온 건 1년이고 그 분기 보고서에서 나온 거는 이제 3개월간이겠지. 3개월간 영업한 거 혹은 1년간 영업한 어떤 기간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게 이제 손익계산서. 냉동실에도 이거 마이크 들어가고 있어. 조용히 해줘. 그래서 영업을 한 결과가 이제 숫자로 찍힌 게 이제 손익계산서인데, 손익계산서는 어떤 구조로 됐냐면 먼저 매출액이 이걸 탑라인이라고 그래. 탑라인. 매출액 그리고 매출 원가. 이게 매출 총이익이라고 그래. 이렇게 표기를 할게. 그리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 그리고 R&D, 연구개발비. 이건 판관비에 포함될 수도 있어. 그래서 보통은 재무제표는 잘 안 나오는데 일단 쓸게. 이게 영업이익이야. 그 중요한 게 일단 거의 다 나왔어. 매출액은 왜 중요하냐면 얘가 높아야 여기도 높아질 수가 있는 거야,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한 기업을 볼 때 매출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가를 되게 중요시 여겨. 왜냐면 여기서 아무리 잘해봤자, 아무리 이런 거 원가 절감 해봤자 매출액이 성장하지 못하면 별로 영업이익이 늘어나지 않아.
그리고 그 레버리지 효과라는 것도 있는데 좀 이따가 삼양식품 얘기하면서 설명해 줄게. 그거는 어쨌든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잘 봐야 돼. 기본이야. 어떤 주식에 투자하던 마찬가지야. 그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 주식을 사야 되기 때문에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는가, 탑라인이 가장 중요하고, 매출 원가는 이 매출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원가야. 예를 들어서 내가 라면을 판다. 그러면 이제 매출 원가는 이제 원재료비, 뭐 파뮤, 밀가루 등등 이런 게 있고, 공장을 돌리는 비용 이런 게 있겠지. 그래서 이 매출 총이익은 라면을 팔았을 때 이 재료비랑 뭐 비용을 빼고 얼마가 남느냐를 보여주는 거야. 쉽지? 자, 판매 관리비는 예를 들어서 직원 급여. 공장 직원 급여는 또 여기 들어가요. 이 직원 급여 여기는 뭐 관리. 그다음에 뭐 광고비, 광고 선전비, 그다음 유통, 물류비. 그다음 뭐 판매할 때 수수료, 뭐 벤더한테 떼준 수수료 이런 것들이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 그 연구개발비는 뭐 이 안에 보통 들어가니까 그냥 뺄게. 그래서 이렇게 영업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그 영업이익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왜냐면 영업이익이 실제로 기업이 장사를 하고 영업을 하고 남는 돈이거든. 물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빠지는 게 기타 손익이 빠지긴 하는데, 그럼 이제 순이익이 나오는데, 사실상 요거는 이제 일회성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 일회성이 아니면 판관비나 매출원가에 들어가거든. 일회성 기타 손익은 어차피 우리가 기업을 볼 때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도 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영업이익. 왜? 영업을 하고 남는 돈이 결국 주주에게 할당되는 자본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아까 말했듯이 자본 성장을 하는 게 주주의 이익이잖아. 그래서 영업이익이 높으면 주주에게 할당되는 자본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 주주의 이익. 근데 우리나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실제로 영업을 하고 남는 돈이 주주에게 할당돼야 되거든. 근데 요거를 뭐 그냥 CEO가 삥땅 친다든지, 아니면 뭐 신사업 같은 걸 해가지고 기업 가치를 망가뜨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자본 배치를 한단 말이야. 남는 돈을. 그래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많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이제 상법 개정되고 하면은 이 자본이 주주에게 환원되도록 잘 쓰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 그래서 요즘 주가가 많이 오른 거야. 코스피. 이게 이제 손익계산서고, 디테일한 거는 좀 이따가 삼양식품 재무제표 보면서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요 정도 개념이야, 손익계산서. 자, 근데 이제 현금흐름표가 남았지. 현금흐름표도 되게 중요해. 왜 중요할까? 현금흐름표 왜 중요할까? 한번 얘기해 볼래?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현금이 어떻게 유입되고 유출되는지를 보여준다. 기간 동안. 근데 왜 중요할까? 왜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를 별도로 놨을까? 내가 판매를 해도 음. 돈이 안 들어오면 음. 무의미하니까. 그거 맞아. 그것도 맞고, 그게 제일 중요하지. 근데 이제 기본적인 이 재무제표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회계 방식의 차이야. 뭐냐면 재무 손익계산서는 발생회계주의.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로 현금이 오고 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 일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록을 해. 즉 뭐냐? 아까 매출채권 매입채무 얘기했잖아. 현준이 말대로
내가 팔았어. 예를 들어 뭐 24년 12월에 물건이 넘어갔어. 그럼 이건 매출이 맞아? 매출이 맞나요? 매출이 일어난 게 맞나요? 물건이 넘어갔으면? 아직 돈이 안 들어와서. 음. 근데 저 아까 말했던 손익계산서 상에는 남겠지? 그치. 손익계산서 상에는 남아. 지수 듣고 있지? 뭐 틀려도 되니까 그냥 대답해. 상관없어. 맞추리라고 기대하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냥 물어보는 거야. 환기를 위해.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현준이 말대로 이거는 판 걸로 기록이 돼. 손익계산서상. 근데 이제 매출 채권이 생기잖아? 돈은 아직 못 받아. 근데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나? 누가 떼먹을 수도 있지. 누구랑 거래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흑자 도산이 발생하는 이유예요, 이게. 뭐냐면 손익계산서상으로는 영업이익이 흑자야. 근데 실제로 현금을 못 받아. 그래서 운전자본, 영업에 필요한 자본이 부족해서 파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 이런 경우가. 옛날에 그래서 아니 이 기업이 영업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파산 신청, 주식 개떡나. 이런 경우가 생겨. 요즘에야 뭐 다들 좀 잘 보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래서 뭐 운전자본이 100억인데 1년에 그러니까 필요한 그러니까 운전자본이란 이제 영업에 필요한 자금이요. 100억인데 내가 매출액이 300억임. 그 영업이익은 100억임. 그러면 아하 여기서 운전자본 충당이 되네? 영업이익으로.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투자했는데 현금이 안 들어와. 1년 이상 매출 채권이 연체된 파산. 이럴 수도 있는 거야. 뭐 급여를 못 준다든지. 그래서 손익계산서상으로는 발생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현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뭐 알 수가 없어. 반드시 현금 흐름표를 확인해서 현금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된다. 현금 흐름표를 확인하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기업의 회계 부정을 감지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그 대우조선해양이라고 수주산업이거든, 조선은. 그래서 매년 흑자라고 보고했는데 실제로 돈이 들어오질 않았어. 왜냐면 이제 패테일 구조라고 선박이 완성되는 시점에 가장 큰 돈을 받고 그 전에는 그냥 계약금만 받을 수 있어. 그 말은 뭐냐면 내 돈으로 혹은 은행 돈으로 배를 먼저 지어야 돼. 흑자도산이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를 체크해서 되게 쉬워. 체크해서 실제로 현금이 도는지 파악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
이게 이제 재무제표의 세 가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거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이야. 좀 이해가 되나? 구조가? 어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 됩니다. 지수도 잘 돼? 아, 냉이하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심플하게 이게 구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쉽지? 사람으로 따지면 재무상태표는 저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가? 빚은 얼마고, 뭐 현금은 은행에 얼마 갖고 있고, 주식은 얼마 갖고 있고, 차는 얼마고, 빚은 얼마 있고, 이런 걸 나타낸 게 이제 재무상태표인 거야. 그지?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너 1년에 얼마 벌어? 연봉 얼만데? 얼마씩 버는데? 비용은 생활비는 얼마 쓰는데? 이자로 얼마씩 나가는데? 뭐 금융자산은 얼마씩 이자가 들어오는데?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이제 손익계산서인 거지. 1년 동안. 가계부 같은 거지. 현금흐름표는 뭐냐? 그래서 실제로 현금이 어떻게 유출되고 유입되는가? 내 계좌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기업의 재무제표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주석은 이 세 가지에 대한 설명서다. 쉽지? 자,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의 의미 이해하기. 이게 끝났어. 연결성을 한번 얘기하자면 아까 재무상태표에서 나온 자산, 부채, 자본을 가지고 불려서 손익계산서에 그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게 다 나오는 거고 그게 현금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걸 표시한 게 현금흐름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쉽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실제 사업 보고서를 보면서 이제 재무제표를 한번 뜯어볼게. 잠깐만. 보이나요? 잘 보입니다. 네. 자, 여기서 분기 보고서가 있고 이제 사업 보고서가 있는데 분기 보고서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3개월마다 발표를 하는 거고 작년에 2분기 보고서가 8월에 떴어. 8월에 반기 보고서가. 올해도 아마 8월에 반기 보고서가 뜰 거라고 유출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1년씩을 보기 위해서 사업 보고서를 먼저 볼게. 이 사이트는 이제 다트라는 사이트인데 항상 기업을 분석할 때 기업 보고서를 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 그 안에 모든 게 다 나오거든, 정보가. 그래서 여기서 투자하려는 기업, 예를 들어서 뭐 현준이가 투자하는 이제 쌈지엔터 이런 애들도 보면은 읽어봤겠지만 다 나옵니다, 사업 보고서가. 그래서 반드시 투자하기 전에 혹은 투자한 후라도 기업 보고서를 읽어야 제대로 이해하고 투자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사업 보고서를 볼게. 뭐 사업의 개요 같은 건 이제 나중에 읽으시고 오늘은 재무제표를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사망, 재무에 관한 사항이 있지. 재무에 관한 사항. 여기 보면은 연결 재무제표가 있어. 요약 연결 재무제표를 봐도 되는데 우리는 좀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이걸 볼 거야. 연결 재무제표를. 연결이라는 건 이제 자회사까지 다 합쳐서 나오는 걸 연결이라 그러고 이 삼양식품이란 회사만 보려면 이 그냥 별도 재무제표가 있어. 이걸 보면 되는데 어차피 삼양식품에 연결된 자회사들을 다 주가가 반영을 하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를 보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보면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있는데 자본변동표는 그냥 자본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나타낸 거라서 뭐 크게 볼 필요는 없어. 그냥 우리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를 보면 되고 얘 보면은 연결 재무제표 주석까지 있어. 주석에는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좀 이따가 보면서 얘기를 할게.
일단 재무상태표를 보자. 여기 보면은 62, 63, 64기 이렇게 돼 있지. 64기라는 거는 이 기업이 이제 64년 됐다는 거예요. 64년 창립한 지. 이제 64번째 재무제표라는 거고, 여기 보면은 24년 12월 31일 현재로 돼 있지. 아까 설명한 게 이 기업의 스냅샷이라 그랬잖아, 재무상태표는. 그래서 24년 12월 31일 현재의 기업 상태를 나타낸 거야. 손익계산서를 보면 여기 보이지? 2024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얘네가 기업 활동을 통해서 한 거의 결과를 나타낸 거야. 그래서 얘는 1년 동안 한 거를 누적해서 보여주는 거고, 재무상태표는 그냥 딱 지금 스냅샷으로 보여준다. 이게 나오지? 자, 그럼 여기서 볼게. 이게 재무제표를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 이 숫자들을 보고 있으면? 그럼 자유롭게 얘기해 볼래? 너무 많아요. 많지. 지수는? 어지럽다? 그지? 그 왜 어지러울까?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서 그래. 그지? 뭘 봐야 될지 몰라. 그냥 이렇게 쫘라락 숫자가 그냥 나와 있어. 그래서 오늘은 뭘 봐야 되는지, 뭐가 중요한지 이런 걸 좀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아마 볼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자, 일단 구조를 볼까? 아까 재무 상태표는 뭐로 구성되어 있냐고 했냐면 자산 보이지? 자산. 마우스 커서 잘 보이나요? 이렇게 해줄까? 이게 낫나? 커서로도 충분히 보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부채가 있죠, 부채. 그다음 마지막 거 뭐였죠, 하나? 자본. 자본이죠, 자본. 자,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야. 크게 보면. 그지? 자산, 부채, 자본. 세 개로 이루어져 있어. 아까 자산은 부채랑 자본의 합이라 그랬잖아. 얘랑 얘의 합이 자산이다 이랬지. 그래서 이 밑에 보면은 자산 총계라고 나와 있어. 자산 총계. 자산 총합이 얼마냐? 보면 우리는 64기를 볼게. 24년 12월 31일에 재무상태표인 거야. 자산은 얼마가 있냐면 1조가 있네. 1조 5,947억이 있는 거야. 이 뒤에 숫자들 있지. 얘는 그냥 날려서 생각해도 돼. 1조 5,940억 정도 있네라고 생각하면 돼. 큰 숫자만 보면 돼. 부채는 7,667억이 있네. 그지? 그럼 자본은 얼마 있을까? 자산에서 자본 뺀 만큼 있겠지? 8,000억 정도 있겠지? 8,280억이 있네. 이렇게 일단 구조를 알고 가면 돼. 아, 그리고 이거는 좀 번외인데 이 숫자 빠르게 읽는 법 알고 있어? 숫자? 현진이 알고 있니? 숫자 빠르게 읽는 법? 그냥 저거 세 자리씩 끊어서 억 단위만 보면 되지 않나? 맞아. 그래서 여덟 번째 자리에서. 그래서 이 컴마가 이 원단위잖아? 컴마 하나 찍히면 여기 1000이고 얘 하나 찍히면 이게 100이고 하나 찍히면 이게 10억이야. 그 다음 게 조야. 그래서 우리는 뒤에 숫자를 다 없앨 거야. 읽을 땐.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큰 틀만 이해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런 걸 읽을 때는 그냥 한 6,700억 이렇게 읽어도 돼. 이해했지? 그렇게 뭉뚱그려서 봐야 재무제표를 읽을 수 있어. 이 뒤에 숫자까지 다 읽으려고 그러면 어지러워서 못 읽어. 큰 숫자만 확인하면 된다. 오케이? 이 읽는 것도 되게 익숙해져야 되고 한 방에 딱 읽을 줄 알아야 돼. 이건 얼마야? 146억. 얘는 얼마야? 대답해 보세요. 이거 얼마입니까? 187억. 틀렸어요. 18억. 그치? 18억이지. 이게 컴마니까. 익숙해져야 돼. 컴마 하나 있으면은 컴마 3개 있으면 10억. 4개 있으면 1조. 2개 있으면 100만. 하나 있으면 1,000원. 근데 이거는 그냥 계속 보면서 익숙해지면 돼. 그리고 이 큰 단위까지만 읽으면 돼. 오케이? 그리고 숫자 읽는 법은 꿀팁이니까
잘 알아두면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큰 숫자를 읽을 일이 별로 없거든, 사실. 근데 읽을 줄 알아야 금방금방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 그럼 자산부터 볼까?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차이는 뭘까? 유동과 비유동. 맞아. 1년 내로 움직인다? 명확하게는 1년 내로 여기다 한번 쓸게. 이걸 아까 설명을 안 해줬네. 이거는 채권 부채도 마찬가지야. 뭐냐면 유동은 1년 내로 현금화할 수 있는 거. 비유동은 1년 현금화하는데 1년 이상 소요되는 거. 이렇게 나눠. 그냥 심플하지? 현금은 유동일까 비유동일까? 현금. 유동이요. 네, 유동입니다. 유동자산. 차입금은? 유동일 수도 있고 비유동일 수도 있지. 장난이었어. 예를 들어 차입금이 에 따라 결정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주택담보대출이야. 예를 들어서 부채에서의 유동 비유동은 1년 내로 갚아야 되는 거. 1년 이상 걸려서 갚아도 되는 거.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게 있거든. 이건 원래 비유동인데 갚아야 될 기간이 1년 이하로 남았을 때 이렇게 얘기해. 이거 참고로. 이건 참고야. 하여튼 이렇게 알면 돼. 그냥 유동과 비유동의 차이는 1년을 기준으로 나눈다. 예를 들어 주담대면 이거 이제 비유동이라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마통이다. 그럼 이제 유동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부동산은 이것도 다르겠지. 바로 팔리면 유동성 좋은 부동산, 유동 자산. 근데 예를 들어 토지 같은 거 바로 팔릴까? 바로 안 팔리겠지. 비유동 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래서 이제 회계는 사용자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래서 사용자랑 이게 기업이에요, 기업. 작성자를 할게. 에 따라 되게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게 없어. 회계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재무제표로 넘어갈게. 넘어서 볼까? 보면은 유동자산 있고 비유동자산 있지. 유동자산에는 아까 말한 현금. 현금이 현금성 자산. 얘는 얼마 갖고 있어? 3천억. 3,300억 정도 들고 있지. 단기 금융자산 146억. 이것도 이제 단기 금융자산이라는 건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자산이거든. 이런 거 예금일 수도 있고 보통은 이런 게 이제 단기채 같은 거야. 단기채, 단기채권, 뭐 국가채나 미국채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다음에 이제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못 받은 돈이잖아. 이게 한 1,368억 정도 있네. 매출채권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이 얼마냐 있느냐에 따라서 이 기업의 약간 경쟁력이 보이거든. 뭐야? 무슨 소리지? 무료 들려? 그룹 통화는 1시간까지만 제공된대. 15분 남았대. 오케이. 좀 이따가 그래도 빨리 끝내볼게. 좀 이따가 다시 켜도 되니까. 다시 켜면 링크 다시 보내줄게. 어쨌든 이제 매출 채권이 너무 많으면 안 좋은데 이런 거는 이제 손익계산서랑 같이 비교하면서 보면 좋아. 뭐 이런 거는 재고자산.
기타 유동자산, 법인세 자산 이렇게 많잖아. 그럼 우리가 뭘 중요하게 봐야 될까? 어떤 항목을 중요하게 봐야 될까? 현금. 현금. 왜? 내가 지금 가용 가능한 자산. 가용 가능한 현금이 얼마나 있는가? 근데 여기 있는 것들도 1년 이내에 현금화 가능한 거 아니야? 다? 유동자산이니까. 물론 현금이 중요한 건 맞아.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자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항목에서 마찬가지인데 금액이 큰 걸 봐야 돼. 금액이 큰 거.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작은 거. 그러니까 유동자산이 6,700억이 있잖아.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야? 유동자산 중에 어떤 게 제일 많이 갖고 있어? 이게 궁금하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숫자 큰 것만 보면 돼. 현금 3,300억, 매출채권 1,360억, 이런 거 다 버려. 재고자산 1,480억. 나머지도 뭐 필요 없어. 그러면은 우리는 유동자산에서 현금, 매출채권, 재고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구나. 이렇게 파악하고 넘어가면 돼. 얘네가 뭘 뜻하는지까지 알면 이제 완벽한 건데 그건 차차 알면 되고 중요한 건 이 항목 안에서 이 안에서 어떤 것들이 제일 금액이 높은가를 보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럼 비유동에서도 마찬가지겠지? 비유동 자산은 9,100억이 있어. 9,100억. 9,100억. 뭐가 제일 중요할까? 유형 자산. 유형 자산. 그리고 아니다. 무형 자산. 무형 자산. 그리고 사용권 자산. 그 다음에 부동산. 아니다. 법인세. 법인세 얼마야? 155억? 별로 안 크지? 별로 안 큰데.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럼 우리는 이 세 개만 딱 보면 되는 거야. 쉽지? 비유동 자산에서 유형 자산, 무형 자산, 사용권 자산이 제일 큰데 압도적으로 유형 자산이 크지. 유형 자산이 압도적으로 커. 7,500억. 얘네 뭐 잽도 안 돼. 500억이잖아. 사실 얘네 다 필요 없어. 얘가 제일 중요해. 왜 이렇게 유형 자산이 클까? 삼양식품은. 공장. 그렇지. 바로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이 나오는 거야. 공장. 라면 만들어야 되잖아. 실제로 보면 원재료의 생산 설비 가볼까? 공장이 있지. 생산 설비 현황이 있잖아. 공장, 토지, 건물, 구축물, 시설물, 기계장치, 라면 만드는 기계, 문방구, 기타 유형 자산.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야. 그지? 그게 어디에 드러났다? 재무상태표에 유형 자산이 나타나 있는 거야. 무려 7,500억의 금액을 가지고. 그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럼 뭐야? 자산 총계 중에 거의 절반이 유형 자산. 왜? 얘네는 제조업 회사기 때문에. 라면 파는 회사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만 봐도 얘네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겠구나를 유추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야. 예를 들어 얘가 IT 기업이야. 그러면 유형 자산이 클까? No. 아니겠지. 노트북 한 대만 놓고도 엄청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잖아. 그래서 자산이 되게 작아. 그런 애들은.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다른 거야. 그래서 얘는 자산이 많죠. 되게. 1조 6천억이나 되지. 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런 특성을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 부채를 볼까? 부채는 어때? 유동부채랑 비유동부채로 나뉘지. 1년 내에 갚아야 될 부채가 4,900억인 거야. 그리고 1년 이상 걸려서 갚아야 될 부채가 2,700억인 거야. 그래서 총 부채는 7,600억이네. 이게 큰지 작은지는 기업에 따라 다른 거야. 어떤 부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 왜? 여기서 한번 볼까? 유동부채 중에 중요한 건 뭘까? 여기서. 매입 채무. 매입 채무 크지. 그 다음에 기타 유동 금융 부채. 기타 유동 금융부채 크지. 그 다음 나머지는 뭐 그 정도네. 그리고 단기 차입금이 좀 높네.
775억 정도 그 다음 순이네. 이렇게 세 개가. 그지? 나머지는 뭐 또이또이 하잖아. 뭐 법인세 부채나 뭐 이런 것들은. 그래서 보면은 유동부채 중에 매입 채무가 엄청 높아. 근데 매입 채무는 뭐야? 매입 채무가 뭐야? 내가 샀는데 아직 돈 지불을 안 한 거. 돈 지불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줘야 될 돈인데 내가 안 준 거지. 그럼 이 매입 채무가 많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투자를 많이 했다. 아니지. 매출 채권이 많은 거랑 반대거든. 너가 사업을 한다 생각해봐. 사업을 한다 생각해봐. 내가 좀 의리야 고객사인데, 어? 모기업한테 물건을 먼저 줘. 근데 걔네가 돈을 나중에 주겠대. 근데 내가 찍소리를 할 수 있을까? 안 되지. 찍소리도 못해. 아,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주세요. 그지? 근데 매입 채무는 어때? 내가 물건을 샀어, 너네한테. 근데 내가 야, 너네 돈 나중에 받아도 되잖아. 나중에 줄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우리가 되지. 의리면? 안 되지. 못하지. 돈 바로 달라고 하겠지, 만약에 우리가 의리면. 돈 왜 안 줘? 돈 바로 내놔. 그럼 돈 안 주면 우리 물건도 안 줘.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매입 채무가 많다는 건 뭐야? 우리가 그만큼 이 업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신호야. 내가 물건을 먼저 받았는데 돈은 나중에 줘도 된다는 거는 운전자본 측면에서 우리가 당장 영업하는데 필요한 돈의 측면에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이 있어. 근데 그중에 8억을 원재료 매입에 써야 되거든? 근데 내가 매입 채무로 해가지고 먼저 물건을 받고 돈은 나중에 줄게 하면은 내가 8억이 없어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거야. 보면은 2년 전부터 꾸준히 매입 채무 금액은 증가하고 있지. 이게 나쁜 걸까? 부채가 늘어나서? 전혀 아닌 거야. 매입 채무가 늘어난다는 거는 기업의 파워가 늘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되게 특이한 채무인 거야, 이건. 그래서 이거를 영업 채무라 그래. 금융 부채가 아니라 영업 부채라 그러거든. 이거는 우리가 이자를 줘야 될까? 매입 채무가 있다 그래서? 안 줘도 되지. 그럼 어때? 어떻게 보면 공짜로 돈을 빌린 거나 다름없는 거야, 지금. 무이자로. 무이자 대출이네. 무이자로 우리가 돈을 빌린 거야. 왜? 내가 지금 원래 줘야 되는데 나중에 주면서 이자는 또 안 내. 그럼 이거는 차입금이나 유동금융부채랑은 성격이 다른 유형의 부채인 거야.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리고 기타 유동부채 안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게 있지. 근로자들한테 줘야 되는 연금,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나중에 줘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미리 기업에 쌓아놓는단 말이야. 그런 것도 부채거든. 그냥 부채의 정의가 뭐냐면 내가 결국 나중에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 그래서 부채에는 두 가지 유형의 부채가 있다라고 알면 될 것 같아. 길게 얘기했지만 하나는 영업부채, 하나는 금융부채. 영업부채는 좋은 거야. 기업 입장에서. 왜? 내가 돈을 나중에 줘도 되는 거야. 원래 지금 줘야 되는 건데 그냥 공짜로 나중에 준다. 그게 영업부채고, 금융부채는 성격이 다르지. 금융부채는 뭐냐면 내가 빌렸어. 그러면 그 기간만큼 이자를 내야 되는 게 금융부채야. 그래서 예를 들어 차입금이 많으면 내가 1년에 내야 되는 이자액이 있잖아. 그 이자액이 영업이익을 넘어가는 순간 이제 자본 잠식에 빠지게 되겠지. 내가 버는 돈으로 이자를 낼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또 이자를 빌려. 돈을 추가로 빌리던지 아니면 주주들한테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해야겠지. 아까 말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두 가지라 했잖아. 부채를 늘리거나 혹은 주주 돈을 쓰거나. 주주 돈을 쓰려면 유상증자를 해야겠지. 그러니까 이제 최악이 돈이 없어서 유상증자를 한다. 이러면 이제 좀 안 좋고.
100%안 좋은 건 아니지만 대부분 안 좋고. 그다음 차입을 이자를 못 갚아서 차입을 늘리면 어떻게 돼? 카드깡 되는 거지, 카드깡. 어? 돈 빌려가지고 돌려막기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최악이지, 최악. 그래서 이제 금융부채가 얼마나 있고 그 부채 중에 영업부채는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 비유동부채 볼까? 비유동부채는 이제 2,700억이고 가장 많은 게 뭐야? 장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말고 다른 건 볼 필요도 없겠지? 그래서 장기 차입금이 한 2,100억 정도 있네. 이거는 1년 이후 갚을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차입금이야. 그래서 이 장기 차입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 회사가 부채 수준이 이 정도인 게 괜찮은 건지 확인하는 방법 제일 쉬운 방법이 뭐가 있을까? 보면은 금융부채만 볼게. 1,000억 계산 한번 해볼까? 1,000억에 더하기 단기차입금 775억이지. 더하기 장기차입금 뭐 2,100억. 그럼 총 3,900억 정도 되거든? 차입금이? 이게 적정한 걸까? 그걸 파악하려면 지금 가진 현금이 얼마인지를 봐야 돼. 지금 현금 얼마 있어 얘네? 3,300원. 3,340억 있지? 근데 얘네 아까 부채 얼마였어 총? 3,875억이지. 그럼 이게 문제가 될까? 안 될 것 같아. 왜? 마음만 먹으면 갚을 수 있잖아. 그치. 왜냐면 장기 차입금이 2,100억이잖아. 그니까. 그럼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이 1,700억인 거야. 그럼 충분히 지금 가진 현금으로도 갚을 수 있지.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 이 장기 차입금은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했을 때 뭘 확인하면 좋을까? 예를 들어서 매출액? 너한테 매출액? 그렇지. 매출액이라기보다는 다 왔지. 영업이익을 확인하면 되겠지. 실제로는 이제 당기순이. 얘네가 1년에 얼마 버는데? 를 알면 이 돈이 얘네한테 부담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나오겠지. 그래서 실제로 1년에 얼마 버는지 보니까 2,700억이네. 올해? 아니 24년에. 2분 남았어? 그치. 앞으로 벌어들일 돈이야. 그래서 요거 보면은 여유 있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확인하는 거야. 딱 로직이 쉽지? 이해가 되지? 이거 종료되니까 바로 다시 만들게. 오케이. 이해가 좀 되나 지금? 괜찮지? 좋습니다. 오케이. 다시 만들겠습니다.